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걸프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은 캘리포니아 걸프 지역이지만 미국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멕시코입니다.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멕시코 쿨리아칸에서 남서쪽으로 180km,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6.4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미국의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주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지에서 잠시 긴장을 했었지만 다행히도 쓰나미의 위험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비극적인 사건의 후속 기사 좀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시애틀에서 30대 한인 권성현 씨와 권이나 씨 부부에게 소위 묻지마 총격을 가한 그 총격범이 기소됐는데 일단 혐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살인범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뉴스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혐의가 몇 개 적용됐는지 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좀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워싱턴주 킹 카운티 검찰은 30살의 총격범 코델 구스비에게 적용한 혐의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1급 살인 2건,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 등 1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급 살인 혐의가 2건이 된 건 바로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까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이 뱃속의 태아는 엄마 권이나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응급분만으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곧 숨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도 같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는 물론 이제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권성현 씨에 대한 그 공격을 살인 미수로 본 것입니다. 자, 미국은요, 살인 혐의가 뭐 2건이다 하면 건당 형량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를 모두 더해서 총 형량을 선고합니다. 예를 들면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각각 20년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40년, 또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15년을 받았다라고 하면 40년에 15년이 합해져서 또 55년.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그가 사용한 총기도 어디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형량도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처벌, 뭐 별도로 추가,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어린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공격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형량이 60년, 70년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30살인 걸 감안하면 검찰의 최대 형량이 법원에서 만일 그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그가 과거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만일 정신문제와 연계를 시킬 텐데 그게 이제 만일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변수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터인데 재판 과정에 주목됩니다. 이 재판 과정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3살, 4살, 그리고 7살의 자신의 어린 세 아들을 일렬로 줄 세워놓고 마치 처형하듯이 모두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30대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러먼트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4시 15분쯤 아이들이 총에 맞았다라고 울부짖는 한 여성의 911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3분 뒤에 같은 집 앞 도로를 지나가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911에 전화해서 한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온 것을 봤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모두를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네, 정확한 상황 접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생한 상황을 오하이오 현지 TV 방송의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Yeah, Kristen, it's even difficult for me to repeat. You see, Claremont County prosecutors are calling this the most heinous crime on their books. They say Chad Dorman gave a full confession, admitting he didn't just shoot his sons on a whim. No, this was something he planned for months. And they laid out more grisly details for us in court this morning. They say the 32-year-old father
lined up his 3 sons ready to shoot. At one point, one of the boys was able to run into a nearby field, but they say Dorman ran after him, dragged him back, and shot all 3 execution style with a rifle. Now, those boys were just 3, 4, and 7. It happened around 4 yesterday afternoon. Mark Ticolvi says he's been a prosecutor for 35 years, but this is a case he'll never forget. As their father, the protector, was murdering them. I mean, unfortunately, the mother saw this. You can imagine the immense trauma and terror that she experienced, and we will do our utmost within my office to see that this defendant never sees the light of day again. After the shooting, deputies say they found Dorman sitting outside the home and took him into custody. Now, we're told the mother tried to grab Dorman's gun but was shot in the hand. She was taken to the hospital where the sheriff. 네, 사건을 전하는 취재 기자도 현장에서 여러 번 보도를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그 상황을 보도하는 것 그조차 자신도 너무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장소인 먼로 타운십의 한 주택으로 출동해서 집 밖 계단에 앉아있던 남성 체드 도먼을 체포했습니다. 총을 옆에 두고 앉아있던 도먼은 별 저항 없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집 마당에서 어린 남자아이 셋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현장에서 발견해서 바로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도먼의 아들로 각각 3살, 4살, 7살짜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당시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남편을 말리려고 막 총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쏜 총에 손을 맞아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살아남은 이 엄마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아빠의 총에 맞아서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엄마의 그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현장 취재 기자도 언급했습니다만 도어먼은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도어먼은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어먼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서 법원에 출두한 도어먼은 이 범행을 계획했다라면서 아이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클러먼트 카운티 검사장 데이빗 게스트는 사건 당시 한 아이가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911에 접수된 상황 내용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911에 신고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아이가 집 밖으로 막 뛰쳐나오고 있는데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쫓아나와서 그를 다시 데리고 갔다.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접수됐잖아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은 막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빠인 도어먼은 그 아들을 쫓아가서 마치 사냥하듯이 잡은 뒤에 다시 마당 앞으로 데리고 가서 줄을 세워놓고 총격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스트 검사장은 자신의 29년 검사 생활 가운데 이 사건이 자신이 본 최악의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어먼은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도어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하게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3명의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바닥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 도어먼은 경찰이 오자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현장 상황이었는데 그는 태연히 그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도어먼 그 사람의 그 아버지, 즉 피살된 어린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할지 궁금한데요. 기소 인부 절차가 열렸던 지난 금요일 재판정 창관석의 모습을 드러낸 그 할아버지는 재판장에서 본 자신의 아들은 평소에 내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홀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과 표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정신감정 문제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감정 운운하는 그런 걸로 들리기도 하는데, 또 그래서 이제 형량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그런 그 할아버지, 즉 범인에 대해서는 아버지죠. 그런 그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 그런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정말로 뭔가 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범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뭐 모두가 일관되게 다 우리는 공감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릴 것도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뭐에 홀리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검찰 쪽도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 도먼에 대한 보석금을 2천만 달러, 한화로 따진다면 약 250억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수의 보석금은 전례가 없는 액수입니다. 이 오하이오주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 액수, 그렇게 최고액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그런 보석금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현장 보도를 한 그 미국인 기자가 검찰 측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금의 액수가 높은 거냐라고요. 그랬더니 담당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ree dead boys. 딱 세 단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Three dead boys. 답변을 그렇게 세 단어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TV 기자의 리포트 잠깐 짧게 잠시 보실까요? Now, today, the prosecution made a request they say they've never made before. They asked the judge to set Dorman's bond at $20 million. Now, I asked lead prosecutor Mark Jacolby why. He looked at me and he said just 3 words: 3 dead boys. Now, live outside the Claremont County Municipal Court building, Valerie Lyons, WCPO 9 News. 네, 딱 세 단어로 표현했다고 했죠.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네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행 동기와 또 재판 과정, 또 아버지인 그 도어맨, 범인인 그 도어맨의 추가 진술 내용 등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예, 저희 레알 뉴스에서는 바로바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속보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그 스카이워크에서 30대 한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3살의 이 남성은 지난 5일, 조금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지난 5일 아침 9시쯤 이 그랜드 캐년의 스카이워크 한 가장자리에서 약 1200m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결국 낭떠러지 저 맨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아직 그래서 이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의 그 부촌들만을 골라서 강절도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원, 국제조직범죄단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원정을 오는 범죄 조직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는 칠레입니다. 미국은 칠레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일부 칠레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뒤에 한인 밀집 지역이나 또는 일부 부유층 지역을 상대로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칠레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해 캘리포니아 등 각 지역에서 주택과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칠레 대상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주로 남미 등 해외에서 들어온 범죄 조직원들이 이 고급 주택들이 좀 몰려 있거나 또는 게이트로,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빈집을 노려서 터는 조직 강절도 행각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 범인들의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칠레 또는 다른 나라에서 무비자를 이용해서 범죄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부촌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 절도단은 타겟으로 삼은 그 고급 주택들의 거주자들을 며칠 동안 꾸준히 살펴보다가 또는 지켜보다가 거주자가 집을 비울 때 이를 틈타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강절도 조직의 경우에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국으로 이 훔친 물건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이렇게 보내서 운송을 통해서 보내서 본국에서 처분하는 그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잡기 아주 어려운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들이 이렇게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남가주 지역 좀 좋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당분간은 좀 각별하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방이민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서 성행하고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 또 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들은 사기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겨우 이 사기를 의심하면서 피해에서 빠져나왔다라는 한 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번호를 구글에 이 검색을 해보니까 LA 경찰국에 소속된 번호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이를 받았다라면서 하지만 경찰국이 아니라 갑자기 이민국을 사칭한 그 상대방은 자신이 알려준 애플리케이션, 그 앱을 다운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게 즉시 체포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해당 앱을 바로 다운받으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한번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앱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앱이 스캠 사례에 많이 이용이 됐다라고 여러 가지 검색어가 떴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 한인은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도 끊고 더 이상 그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한인은 이민국, 경찰국 등이 언급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뭔가 홀린 듯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가 될 뻔했다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편 연방이민국은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국이나 이민국은 직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전화 이민 사기, 전화 사기 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절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폭염 피해는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히트웨이브, 열파로 야기되는 폭풍 등 기상이변 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히트웨이브, 열파로 인해서 폭풍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최근 며칠째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로는 40 내지 45도, 화씨로 본다면 103도에서 111도에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요, 인도인데요. 인도 북부에서는 지난 3일 동안만 최소 100여 명이 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국 남부 전역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정도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수온주가 이 화씨 115도, 섭씨로는 46도까지 치솟고 있고요. 브라운스빌 경우에 화씨 120도, 섭씨 49도를 찍었습니다. 지난 15일에 발생한 폭풍의 피해가 남아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은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쳐서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풍에, 폭염에 정말 이 폭자 들어가는 것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도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멕시코시티 역대 가장 더운 날이 올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사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곳은 미국과의 접경 지역인 소노라주의 샌루이스 리오 콜로라도라는 곳인데요. 지난 1966년 7월 6일 화씨로 138도, 섭씨로 본다면 무려 58.5도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날씨인가요? 무슨 찜질방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환경의 날씨였다는 것입니다. 섭씨로 58.5도, 화씨로 138도. 올해 그런데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미리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국은 이번 달 들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979년에 기록했던 6월 최고 기온보다 섭씨로 1도 이상 높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요,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흉작이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농부들이 완전히 지금 다 파산일보 직전입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현 상황입니다. 보통 6월 중순이면 대평원 지역에서는 겨울밀이 황금빛으로 무르익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올해는 수십 년간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농부들이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익을 초과해버려서 오히려 추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추수를 안 해버리고 그냥 내깔게 놓는 것이죠. 캔사스주 남서부 라킨에서 밀과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그레이 밀러샤스키라는 한 농부는요, 가뭄으로 밀밭의 90% 가까이를 추수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40년 농사를 지어왔지만 내가 겪은 가장 큰 흉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평원에 자리한 캔사스주에서는 겨울 밀 재배 면적 가운데 93%가 이달 초 현재 가뭄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미국 전역에서 재배된 겨울 밀의 3분의 1가량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폐기율로 1930년 그때 있었던 더스트 볼 피해 그때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스트 볼은 1930년부터 1936년까지 미국 중부 대평원 지역과 캐나다 평원지대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흙먼지 폭풍이 계속돼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흙먼지 폭풍, 더스트, 이 흙먼지가 워낙 초대형 보울처럼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먼지 폭풍을 더스트볼이라고 그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이 머그샷, 범죄자의 얼굴 기록 사진이죠. 이 머그샷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등 중대범죄,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묻지마 폭력 등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죄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범죄자들은 이 경찰에 출두할 때 보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결국 수십 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도 범죄자의 얼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완벽하게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인권 보호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법으로 딱 거서 선을 그어놓는 거, 여기까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여기까지는 얼굴 공개 안 해주지만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얼굴 공개는 한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놓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형법도 이제는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럴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운전자들이 차량 가동 중에,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라면서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 그러니까 이제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엔진이 꺼지는 건 아니지만 부들부들거리면서 이제 엔진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2년형 현대 아이오닉5 차량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총 30여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은 펑 하는 큰 무슨 소리와 함께 대시보드에 경고 표시가 뜬 뒤에 곧바로 차량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아니면 일부 감소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이 문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와 또 배터리의 전원을 공급하는 통합 제어 충전 장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 측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 현대차 측의 그런 설명을 우리 연방교통국은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국은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현대 아이오닉5에 대해서 Preliminary Evaluation, 예비 평가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AI를 이용해서 음악을 작곡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폴 맥카트니는요, 조만간 발표할 비틀즈의 마지막 음반을 만들면서 AI를 활용해서 이미 숨진 존 레논의 목소리를 보관되어 있던 옛날 녹음에서 목소리를 추출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존 레논이 마치 지금 노래를 불러서 녹음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이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라는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레이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이 새로 개정한 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들만 그래미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다 라면서 인간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문에도 부적격하다라고 확실하게 발표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그런 정도, AI의 약간의 도움을 받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음악이라면 뭐 특수 효과 부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슨 뭐 특수 녹음 부분,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안 된다라는 규칙을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가끔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혹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챗 GPT에 들어가서 오늘 레알뉴스 시작 만들 텐데 레알뉴스 시작할 때 오늘 영상에 인사말 부분을 만들어줘 하고 요청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걸 뭐 꼭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연 효과적일까? 뭐 호기심에 그런 요청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요청을 해보니 뭐 뭐라 번드르르하게 뭐 인사말을 불과 몇 초 만에 만들어서 딱 띄워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 살아있는 인사말의 느낌을 저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국말로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영혼 없이 말하는 듯한 뭐 그렇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단 한 번도 AI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AI의 도움을 받는 부분은 많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계에게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영혼을 담은 대화? 뭐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세대가 더 진화하면 뭐 다 올드한, 뭐 진부한 그런 생각으로 치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